예전에 제주살이라고 해서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주로 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제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를 떠나는 사람이 찾는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류희준 기자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20대 후반의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지난해 9월 제주로 이사 왔지만 1년도 안 돼 다시 짐을 꾸리고 있습니다. 서울 원룸 해놓고 가고 싶은데 맨날 이렇게 뒤져봐요. 학원 수나 수강생이 턱없이 적어 한 달 수입은 70만 원 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석 달 만에 끊기고 마땅한 다른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수잡을 뛰지 않으면 생활력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2년 전 제주를 떠난 30대 부부입니다. 제주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 남편은 입사 한 달 만에 전국 1등이라는 실적을 올렸지만 제주 사람이 아니라는 차별에 실적이 계속 떨어져 원형 탈모 증세까지 겪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이니까 인맥에 걸쳐서 가만히 놀면서 주문 오면 한꺼번씩 하고 해서 5, 600씩 벌고 저는 진짜 한 달에 한 80만 원, 90만 원밖에 안 버는 것 같은 거예요. 은퇴 후 지난 5년간 귀농을 준비해온 이 60대 남성은 요즘 제주를 떠날지 말지 고민이 많습니다. 땅값이 크게 올라 농지를 살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게 이제 제가 임대했었던 가수원 쪽에 보니까 뭐 한 평당 한 30만 원, 지금은 100만 원 정도 넘어가 버리는. 제주시의 한 외곽 마을입니다. 주민 10명 중 4명이 이주민이지만 3분의 1 이상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제주는 큰 회사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30대, 40대가 어디 직장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집값도 지난 10년 새 3배 가까이 올라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제주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일부 배타적인 문화와 일자리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 탓에 제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제주 전출 인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입 인구를 앞질렀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은데 10년 동안 제주도는 부자가 됐는데 제주도민은 가난하고 그리고 그 번 돈이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좀 제대로 안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SBS 류희준입니다. 예, 잠시 영상 보셨죠? 제주도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어느 한 토픽을 잠깐 방송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 제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뉴스들이 나왔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그 정보를 어떻게 이제 소화를 할지에 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주도를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고 있어요. 제주도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유입되는 원인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한 뭐 15년 전쯤에 제주를 방문했을 때 그때도 잠깐 뭐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는 10년 전쯤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그때는 성범죄자 뭐랄까요 성매매 금지를 집단적으로 했던 뭐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이후에 제가 잠깐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서 한 3만 5천 명이 떠났대요. 아주 한 6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성매매 단속을 한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3만 5천 명이 다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성매매가 단속이 되니까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룸사롱 비슷한 업체들, 일본 관광객 등등 해가지고 유사 업체들까지 다 뭐 미용실 등등 떠나다 보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노무현 대통령 취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한 이후에 거의 한 뭐 3만 5천 명 정도가 제주도를 떠나는 그런 관광객들을 목격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한참 제주도가 일본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투자한다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한 5년간 7년간을 대또 폭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던 늘었던 도가 또 제주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최근에 또 중국 사람들이 대구에 사드를 배치한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많이 떠나고 있는 중이죠. 사드가 대구인가요? 하여튼 그 이후에 떠나면서 이제 그 제주도가 다시 또 이런저런 기로에 놓였다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제주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떠난다, 또 사람들이 유입된다 라고 했을 때, 떠난다고 했을 때는 떠나게 하는 원인들은 뭘까? 그러니까 떠난다, 이도겠죠. 제주도를 떠난다 했을 때 왜일까? 어떤 팩터, 어떤 요소가 이 사람을 하여금 제주도라는 데를 떠나게 할까?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떠나는 사람들은 이유가 가지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지금도 제주도 들어가는 사람들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뭘까라고 왜일까? 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다 보면 무슨 논문이 나오는지 최근에 우리 이제 학생들 중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귀농귀촌에 관해서 말이에요. 귀농귀촌. 귀농이라든지 귀촌 또는 귀농 창업까지도 연관대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6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농업과 관련돼서 새롭게 또 이게 6차 산업으로 그러니까 농업 1차 산업으로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산업화해서 또 소비자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새로운 산업이 구상하고 있는 게 6차 산업이라고 하게 돼요. 어쨌든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왜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할까? 와 관련돼서 또 원인들을 찾아내는 논문들이 최근 많이 나오거든요. 왜 도시에서 시골로 가려고 할까? 시골로 가서 그냥 단순히 살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거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시골로 돌아가서 가는 경우와 돌아가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이 또 전혀 부류가 달라요. 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떠나지만 가고 나서 또 다시 시골에서 또 적응을 못해서 나와요. 그건 이농이에요, 이농. 이 농촌에서 다시 농촌을 떠나는 거죠. 그냥 원래 농촌에 있던 사람이 농촌으로 떠나는 경우는 있겠지만 또 연구를 하다 보면은 도시에서 시골로 갔는데 또는 어촌으로 갔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들이 많아요. 왜 떠날까요? 어떤 경우는 자녀들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병원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문화시설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배타적이다. 적응이 안 돼. 이렇게 떠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또 농촌 사람들은 또 다른 또 얘기들을 하지만 어쨌든 귀농을 했을 때는 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것도 또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논문이 될 수도 있고 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단순히 이거를 제주도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이후에서 시리즈로 논문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저는 뭘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직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직장을 왜 떠날까? 제주도가 아니고 직장을 얘기해요. 직장. 제주도가 아니라 특별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 조금 전에 들었던 제주도를 떠난다는 뉴스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레이션 해보자. 원고를 다시 써보세요. 중소기업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소기업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라는 그 그냥 하나의 팩트만 가지고 그냥 떠난다. 많지 않아도 돼요. 그 떠난다라는 가지고도 왜 떠나려고 할까? 왜 지는 중소기업 떠나려고 할까요?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어떤 직원들이 떠나요. 아니면 여러분 컨설턴트라고 하면 어느 직장을 갔더니 사장님이 되게 고민을 해요. 훈련을 시켜놓고 나니까 2, 3년 있다가 계속 떠나. 심지어는 사실 요즘에 그런 게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대부분의 기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잘 안 가려고 해요. 가서 이제 한 3년 내지 5년 도 훈련을 딱 시켜놓으니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막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는 신입에서는 학력이 조금 지방대학이거나 좀 이런 안 뽑아요. 근데 경력직에서는 학력을 안 따져요. 어느 업종에서 스킬, 어느 정도 약간의 숙련이 되어 있으면은
이 친구들의 학교라든지 과거 패스트트랙을 따지지 않고 그 업무를 우리 기업에서 할 수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많이들 데려가요. 실제로 보면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쪽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직의 그 원인을 보면은 대기업이나 대기업 비슷한 그 분으로 옮겨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인력 유출인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유출이라 그러고 인력 유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 유출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떠난다는 이 하나의 그냥 기사거리만 가지고도 이게 회사를 떠난다고 하는 걸로 바꿔보면 뭐가 돼요? 하나의 여러분의 졸업 논문이 돼요. 특정한 만약에 뭐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200~300개 연구를 하니까 벤처기업이나 특정한 기업들을 어떤 사람들이 특히 대학생이나 젊은 청년층들이 취업을 약간 기피를 하거든요. 너 왜 안 하려고 하니? 까지 물어봐도 되고 또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니고 있는데 떠날 의도가 있느냐를 물어보다 보면은 이직하는 의도가 뭔지를 알아요. 왜 이직하는지. 급여 때문에 옮겨가는지 더 좋은 직장 때문에 옮겨가는지 아니면 집안에서 주변에서 자기를 알아주지를 않아요. 어느 기업 다니고 그래 그런데 왜 다니니 뭐 이렇게 뭐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조그마한 기업을 왜 다니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니는 의욕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근데 월급은 비슷한데 조금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갔더니 어디 다니냐 했더니 막 사람들이 알아. 그러니 막 알아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급여는 똑같은데 불구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령 예를 들면 젊은 친구인데 총각인데 선을 갔더니 조그마한 기업 때 어느 기업 다닙니다라고 명함을 줬더니 그 앞에 선을 보는 어떤 여자가 명함을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면서 약간 이렇게 무시하면서 집어던져요. 근데 어느 대기업 계열의 명함을 딱 줬더니 이렇게 선을 보는 상대방이 굉장히 화색이 막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되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냥 제 선입견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그와 같은 그런 요소도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직이라고 바꿔버리면 이 도가 이직으로 바꿔버리면 굉장히 가니막한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직업을 포스트 코로나로 같이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어느 사재기를 들고 유튜브에 뭘 하고 하면은 그거 그래 밥 벌어먹을 수 있는 이랬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언택트 사람들이 비대면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는 이랬는데 명함을 줘서 이랬는데 지금은 그 분야가 굉장히 좀 잘 되겠습니다. 신입직원을 뽑는다 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 회사 다니면 할 일이 있을까 이랬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일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 회사에 관해 비전에 관해서 브라이트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밝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도를 따라서 이직으로 바꿔버리면 또 다른 엄청난 논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엄청난 새로운 면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요소들 중에서 떠난다고 했을 때 나에게 떠날래요 했을 때 왜일까 중에 하나가 직장을 따지고 보면 몰입이 잘 안 돼요. 왜 몰입이 잘 안 되니? 그냥 몰입이 잘 안 되지도 않을까요? 뭐 때문에?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런지 업무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몰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보면 이 몰입하다 보면 충성도도 나와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만해도 돼 했는데도 막 열심히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요즘에 호수대학교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과제들도 많이 따내고 우리 벤처대학원 건물 위에 보면은 AI 포유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AI 대학을 따내가지고 교육부로부터 향후 몇 년간 120억이라는 돈이 또 지원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특화된 대학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최근에 2, 3년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 이전에는 약간 좀 이게 우리가 벤처와 창업 쪽에 굉장히 최첨단을 달리고 가장 잘 나간다 했는데 잠깐 멈춰서 있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과제들을 막 따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들과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직원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어떤 경우에는 밤을 새면서도 퇴근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일이 막 재밌으니까 계속해서 성과가 계속 나오니까. 저희가 사실은 연초에는
모든 그 직원과 교수들이 보너스도 받았어요. 100만 원씩. 그래서 계속 직무에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직무에 몰입을 한다든지 충성을 한다든지 왜 충성을 할까?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를 계속해요. 어떤 경우에는 안 할래.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기업 제품 안 살래. 계속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뭘까? 갑자기 고객들이 변심을 하면서 난 안 살래. 다시 그 제품을 안 살래. 왜 그럴까? 제품의 신뢰성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CEO의 신뢰성이 떨어진지, 아니면 그 기업의 문화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아니면 그 회사의 대주주가 갑질을 했다든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관련돼서 연구들을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단순히 하나의 그냥 짧은 뉴스만 가지고도 저걸 가지고 내가 우리 직원들을 가지고 조사해보면 어떨까? 저걸 가지고 나 벤처기업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어떨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새로운 또 그 테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팩터를 살펴봐야 돼요. 포스트 코로나 중에서 글로벌 팩터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죠? 글로벌 요인들이 이제 우리 개별 기업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글로벌 팩터가 굉장히 글로벌 팩터, 특히 대외 쪽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특히 제가 이제 아는 주변의 기업인들 중에서는 독일로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거의 3달 가까이 독일과 관련된 사업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그럼 뭘 할 거예요? 새로운 건 뭘까요? 독일로 출장을 가고 독일 업체를 방문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따내고 하는 게 거의 제로에 두고 이제 제로에 가깝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글로벌 팩트나 글로벌 의존도가 어떤지에 관해서도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관련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전전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리쇼링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업체들이 자국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관련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으로 나가려고 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글로벌 중에서도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최근에 이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기술 분쟁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 굉장히 가운데 끼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삼성이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지금 중국에도 짓고 있고 굉장히 10조 이상을 투자하면서 굉장히 대규모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있고요. 글로벌 팩트가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삼성이 저희 호수대학교 근처에 탕정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탕정면에 몇 조 원을 한 3조, 4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10만 평 가까운 이상의 지금 땅을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게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거의 중단을 하고 있어요. 바닥공사 겨우 끝났는데 바닥공사 끝나고 나서는 지금 크레인이 엄청나게 수십 개가 올라가 있는데 크레인 자체를 해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크레인을 세우는데 3개월이 걸려요. 해체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향후 1, 2년간 공사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팩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탕정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삼기만 만들어서 충남이 사용하는 거,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글로벌 팩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제가 얘기했듯이 독일로부터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리쇼잉과 관련돼서 해외에 있는 업체들의 국내 유치라든지 특히 삼성 같은 데만 하더라도 최근에는 우리 호수대 근처에 지키고는 공장마저도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관련 공장마저도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팩터가 있어요. 국가. 우리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도 있고 국가가 관련되는 각종 최근에는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공장 같은 데뿐만 아니라 소규모 관련되는 서비스 업체들 있잖아요. 소규모 서비스 업체들, 뭐 괜찮은 식당이라든지, 관련되는 뭐 노래방이라든지, 뭐 여러 업체들이 이런 거시경영은 아니지만 거시경영 관련 업체들도 뛰어서 앉아라부터 시작해서 종업원들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같이 대규모로 못 모이는 게 어떻게 돼요? 칸막이를 한다든지 출퇴근을 서로 조정을 하고 그럼 뭐가 돼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가 규제하는 팩터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나라들마다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스웨덴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극단적인 지금 시각들이 있는데요. 거의 전 국민들이 다 그냥 코로나 걸리고 끝내자는 주로 가고 있는데 그게도 너무 심하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좀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오픈형으로 그냥 50명 이상만 모이지 말고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스웨덴도 조정을 하게 됐는데 기업 활동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것 사태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의 기관들의 간섭들이 되게 많은데 어느 순간에 이 기업을 만약에 좀 간섭을 많이 하겠다 하면은 무슨 간섭을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간섭하는 게 세금, 두 번째 간섭하는 게 근로, 그 다음에 간섭하는 게 환경이에요. 텍스, 세금을 냈니 말았니? 자금 조성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종업원과 관련된 거, 근로, 고용과 관련된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뭘 간섭해요? 환경, 그 다음에 안전. 갈수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로와 관련된 간섭들, 안전과 관련된 간섭들, 환경과 관련된 간섭들이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후에도 보면은 그럼 향후에 내가 이런 유사한 업체였다 그러면은 환경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산업을 다각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먹거리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환경과 안전이 되게 취약한 업체들은 또 다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반면에 환경과 안전과 관련돼서 나는 그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국가 R&D부터 시작해서 국가 추가적인 예산들이 어디로 많이 집중이 되냐면은 안전, 환경, 보건과 관련된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돈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요. 글로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특히 그 거시경영, 기업 경영 쪽을 많이 있는 분들 중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되게 좋아서 진출을 처음에 해요. 마진이 20%다, 30%다. 근데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주로 많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후에 시작되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소송을 많이 당해요. 마진이 30% 남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소비자들부터 소송을 당해요. 실제로는 뭐예요? 유지 보수라든지 소비자 안전에 관련돼서 어마어마하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미국에는 화학과 관련된 업체가 거의 국내에 없어요. 왜 없을까? 실제로는 미국에 대규모 업체들이 많았어요. 화학 업체들이. 근데 대규모 폭발 사고가 생기거나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생기면서 결국 업체들이 어떻게 돼요? 인명피해가 생기는 비용도 물어주느라 거의 다 파산했어요. 그 이후에도 인도라든지 등등 많은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 네팔이라든지 심지어 파키스탄 등등의 최근에 많은 화학업체들이 나가 있는데 글로벌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미국 같은 데는 소송이라든지 집정소송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부담을 해요. 특히나 약간의 비용을 부담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확보를 못했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물게 돼요. 대표적으로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이렇게 파는 그런 그
과정에서 그분의 소비자가 맥도날드에 커피를 샀어요. 근데 커피물이 약간 튀었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커피물이 튀은 걸 가지고 손에 화상을 입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약간 민감도 피부였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물의 온도를 네가 낮춰서 커피를 팔아야지. 물의 온도가 너무 높았다. 결국에는 그 소송을 해서 2년 만에 소비자가 250억을 벌었어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손에 약간 화상을 입었는데 얼마를 벌었다고요? 250억을. 만약에 한국의 업체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50억을 커피 한 잔 팔면서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커피 몇 잔을 팔면서 25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맥도날드가 커피를 팔 때는 온도를 대폭 낮췄어요. 85도에서 65도로 낮추고. 이게 뭐예요? 국가 팩터를 때는 거죠.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인명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두 가지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는 왜 이렇게 M&A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삼성은 이렇게 많으면 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굉장히 많은 M&A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